물가가 급등하면서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원 신청 한인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는 이달 말 끝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주지사 소환 선거일을 나흘 앞둔 이번 주말 유세가 대세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사망할 가능성은 접종자에 비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6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연준이 11월에는 테이퍼링 시작 논의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리 인상까지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건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권의 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주지사 리콜 일렉션에 참가한 투표율 28.3%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일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한인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LA 한인회관에는 렌트비나 유틸리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한인들. 최근에는 가스비의 식료품비 등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한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일을 못하니까 말도 못하죠. 힘든 거는. 제가 지금 유틸리티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요새 다들 팬데믹 때문에 어려우신데 저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더 신청했다가 이번에 다시 연장 신청하러 왔어요. 이번 주정부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 렌트비나 유틸리티가 밀려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이번 달로 종료되면서 수익 감소를 예상한 한인들의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밀리신 분들, 렌트 지원금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렌트가 현재 안 밀리셨어도 앞으로 좀 10월, 11월, 12월 달까지 밀리실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신청 자격은 1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6만 6천 달러, 4인 가족의 경우 9만 4,600달러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LA 한인회 등 비영리 단체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주정부 렌트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게 이제 서류 미비자들도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6만 6천 불 정도 이제 미만으로 이제 adjusted gross income이 되셔야 되고. 계속되는 델타 변이 확산에 물가 상승까지 맞물려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 러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해왔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이번 달 완전히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 차례 연장됐던 퇴거 유예 조치는 주지사의 행정명령 같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오는 30일 자정에 끝나게 됩니다. 주 의회 내의 분위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유예 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일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주지사 캠프 측은 일부 카운티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롱비치 지역에서 유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리콜 투표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 이번 주말 유세가 주지사 소환 일렉션의 대세를 판가름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수요일 북가주 지역에서 리콜 반대 유세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롱비치에서 열리는 마지막 주지사 소환 반대 유세 현장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선거 캠페인 영상에 직접 출연하며 민주당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커스필드 같은 캘리포니아 중소도시에는 레리 엘더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리콜에 찬성하는 유권자 중 엘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한 달 전에 비해 20% 가까이 상승하는 등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화당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막판 판세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리콜 선거에 반대하는 유권자는 60%, 찬성하는 유권자는 39%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는 14일 화요일까지 우편 투표를 발송하거나 투표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주말 내내 운영되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주지사 리콜 일렉션에 투표한 유권자 수는 모두 63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총무처는 전체 유권자 2,236만 명 중에 28.3%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라티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카운티 지역의 라티노 투표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 캠프 측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에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사망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은 접종자에 비해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6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 위험은 접종자에 비해 무려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미접종자의 중증 입원은 접종한 사람에 비해 1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 비해 4배 반이나 높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백신 면역 효과를 18세에서 64세까지는 95%에 달했습니다. 65세 이상은 80%에 육박했고 75세 이상은 76%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의 뛰어난 효과가 확인되면서 부스터샷에 권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부터 3차 부스터샷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7일 FDA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부스터샷 승인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대중교통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최고 $3,000까지 인상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미착용 혐의로 2차례 적발돼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3,0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역 규정을 어겼으면 이에 따르는 대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규정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언제쯤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소위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인지, 금리 인상 논의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오는 11월쯤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월부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한다는 합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여러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힘을 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물론 제롬 파월 의장까지 연내 착수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9월 FOMC는 아니지만 11월 초부터는 연 $1,200 규모의 채권 매입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고용 회복세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테이퍼링 시작이 본격화되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FOMC 회의에서는 18명의 위원 가운데 7명만이 내년 금리 인상을 지지했지만 2명이 더 지지할 경우 내년 인상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문화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한인사회의 문학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샤터 갤러리와 EK 갤러리 같은 대형 갤러리들이 등장한 이후 독특한 기획전도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동안 잃어버린 희망을 전하는 전시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시간, 구름과 나비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행복한 순간을 화폭 속에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화법을 사용한 68점의 작품이 LA 한국문화원에 전시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작가들이 생각한 소중한 순간을 작품에 옮겼습니다. 평화스러운 일상생활을 캔버스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또 그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또 일상을 잃어버린 그 아티스트들의 뭐 기다림 또는 기쁨, 슬픔, 우울함 뭐 그런 거를 전부 다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넘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멈춘 시간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허무함이 연상되는 풍선을 세라믹으로 만든 풍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미국에 살며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민 온 예술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표현한 작품 전시회입니다. 1.5세, 2세 그리고 1세 작가들이 같이 다 함께 하는 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좀 더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어떤 다른 점으로는 좋은 점 같아요.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시간을 표현한 한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예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앞으로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종군 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종군이라는 말이 빠지고 강제연행 대신에 강제적인 동원이라는 말로 변경됩니다.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일제 때 위안부와 징용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신청한 일본 교과서 출판사는 모두 5곳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들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총 29개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군의 관여를 의미하는 종군을 삭제한 위안부로, 일제강점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역한 이들에 대해선 강제 연행 대신 징용 또는 강제적인 동원이란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이들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해 교과서 업체들의 압력을 가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갓도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3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개성하지만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当時の公文書等においては従軍慰安婦という言葉は用語は使われておらず、慰安婦あるいは特殊慰安婦との用語が用いられていたという。 우리 정부는 일본군의 관여나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어느 문건보다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쿠데타 정부군에 대항하는 민주진영의 저항이 내전 수준까지 격화됐습니다. 저항군은 원격 폭탄에 지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중부 사가인 지역의 거리입니다. 폭발음에 이어 시뻘건 불길이 치솟더니 흙먼지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시민저항군이 원격 폭탄으로 미얀마군 검문소를 공격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미얀마군 1명이 숨지고 2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앞서 8일엔 시민저항군이 지뢰와 폭발물로 군 호송대를 매복 공격했고 мя운구에선 하루에만 3차례나 치열한 교전이 벌어져 미얀마군 9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가 중화기와 헬기까지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친주에선 여자 어린이들이 포복을 하며 대피 훈련을 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군부 공격에 대비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대피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군부는 저항군은 물론 가족들까지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군부에 체포된 저항군 가족이 현재까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177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군부의 폭력과 탄압 속에서도 시민들은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은 쿠데타 이후 7개월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국제사회에 미얀마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무장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게임 업체들이 주로 수입을 올리는 방식. 이용 자체는 무료로 하되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해 회사가 이익이 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형 아이템 방식에 대한 비판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랜덤 박스로 회사가 설정한 확률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한 금액보다 가치가 더 높거나 낮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일종의 투자를 통해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게임사는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는 게임 이용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그 안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확률형 아이템에 너무 많은 금액이 소모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들어서면서 특히 NC소프트가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라는 리니지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게임 하나의 매출이 1조를 기록하는 놀라운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리니지라는 유명한 IP와 페이투윈 시스템의 결합이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기서 페이투윈은 돈을 쓸수록 캐릭터의 능력이 강해지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능력에 의한 격차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윤활유 정도로만 작용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이 소모되고 있다는 게 심쟁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뽑기라고 해서 그 뽑기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기서 또 좋은 조합을 또 뽑아야 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문제가 도의적인 선을 넘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합을 통해서 제3의 새로운 아이템, 즉 다른 유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그런 무한 어떤 경쟁의 게임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게이머들의 사행성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저마다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더 큰 문제들은 게임사들이 신뢰를 좀 많이 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더 콘텐츠에 집중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화하는 게이머들만큼이나 게임 회사들도 그거에 맞는 세련되고 진화한 게임 시스템으로 보답을 못하니까 한국 게임이 지향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확률형 아이템 이외의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탐색하고 시험할 단계에 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참신하고 좋은 게임 그리고 정말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재활용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활용 표시 기준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리사이클 용품임을 표시하는 삼각형 마크를 사용할 때는 실제 재생이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리사이클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플라스틱 봉지 등 재생이 불가능한 포장지나 용품에 리사이클 마크를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희귀 다육식물인 두들레아를 한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한인 일당 3명 중 1명인 김모 씨가 두들레아 불법 채취, 밀수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로써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기소됐으나 한국 등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포돼 LA로 송환됐습니다. 오는 9월 30일 펠리세이즈 파크에서 한인 주민들을 위한 거리 축제를 개최합니다. 펠파 한인 상공회의소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 동안 브로드 애비뉴를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김치 시연 등 각종 문화 행사와 농산물과 그림 판매 등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 버켓에 위치한 레녹스 스퀘어몰에 오후 3시부터는 18세 미만은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레녹스몰은 올 여름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2건의 총격 사건이 오후 3시 이후에 발생했다며 다른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해 21일부터 18세 미만 방문자는 성인이 동반해야만 쇼핑몰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지역이 이번 주말을 고비로 선선한 날씨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시애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에서 60도대에 머물면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사무실, 그리고 자택이 대상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손영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합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었고 당사자인 김 의원의 입회 없는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뒤늦게 도착한 김 의원이 불응하면서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김 의원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손준성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손 검사는 휴가를 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첫 고발이 이뤄진 지 불과 나흘 만에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공수처는 서류와 PC,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죄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랑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나흘 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고발한 4사람 중 실제 공수처가 입건한 대상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2명입니다. 2사람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이를 보고받고 지시하는 검찰총장의 관계였습니다. 공수처는 둘의 이런 관계에 비춰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 연결고리를 넘어 손 검사 윗선인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혹은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도 공수처가 파악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는 국민적 의혹이 커 최대한 빨리 실체적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 제보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마쳤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부인하고 있고 김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2사람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과정에 대한 진위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단계라며 유죄가 될 혐의를 포착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제 수사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뜻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검찰에 앞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의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공수처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실상 자신을 향한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좀 이 보여주기식의, 좀 망신주기식의 이런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에 대해선 여권의 악의적인 공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다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보좌진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하려 하자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의
이 작성됐던 그 자료들을 훔쳐가기 위한 거의 모략극이 벌어지고 김 의원실로 집결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면서 김진우 공수처장과 수사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 공작이라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실관계만 가리면 된다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세웠습니다. 야당 탄압을 운운할 것이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검사가 적폐 아니었냐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매체에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 씨는 실명을 공개하고 자신이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그제는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소위 국민 면접을 이틀에 거쳐 치렀습니다. 후보들은 날선 질문에 당황하거나 때로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12명 후보 가운데 8번째로 압박 면접을 치른 윤석열 후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등 그간 실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해서 사과 책을 봤는데요. 그 내용이 없어요. 프리드만 책에는 당연히 부정식이라는 말은 없죠. 유해와 부정은 좀 구별하셨으면 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이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냐는 질문엔 가정에서 답변할 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막말과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과거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유승민 후보는 이른바 배신자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배신자 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원희룡 후보는 지난 2018년 정상회담에 나섰던 북미 정상을 비하한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표현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등 보수의 급소를 잘 아는 면접관들의 질문에 후보들 사이에선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면접관 3명 가운데 2명이 골수 좌파라며 면접으로 모욕 주는 당은 처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 후보도 진 전 교수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셨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민주당은 1차 국민선거인단 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 전략을, 이낙연 후보는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반 대구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지난주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에 이어 3번째 순회 경선입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오후 6시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선거인단은 16,000여 명으로 전체 선거인단 204만 명 가운데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지난 춘천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이어질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일 강원 지역 순회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64만 명이 걸린 1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함께 발표돼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70%를 넘긴 선거인단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론조사와 가까운 결과가 나올 거라며 대세론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이낙연 캠프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나는 거라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한국 남해안에는 요즘 은빛 갈치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넣으면 올라오는 갈치 낚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보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붉은 노을이 펼쳐진 해질녘 거제 앞바다입니다. 낚싯배가 물살을 가르며 분주해집니다. 바다 낚시를 처음 갔어요. 어둠이 다가오자 낚시꾼들은 채비를 갖추고 야행성인 갈치를 잡기 위해 준비합니다.
낚싯대를 바다에 던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은빛 자태를 뽐내는 갈치들이 퍼덕거리며 낚여 올라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바다 낚시를 해봤는데요. 갈치가 워낙 많고 갈치 낚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저 같은 초보자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힘 좋은 갈치를 낚을 때 느끼는 짜릿한 손맛은 덤입니다. 특히 이맘때 잡히는 갈치들은 씨알도 좋아서 낚시꾼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적의 상황입니다. 넣으면 느나느나라는 말처럼 넣으면 나오고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 아주 좋죠.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한 5시간 정도 됐고 이제 낚시를 마치고 출항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 보시죠. 4명이서 잡은 게 100마리는 거뜬히 넘습니다. 이렇게 잡힌 갈치는 갈치회부터 조림,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지금이 제철이고 회라든지 구이, 조림, 그리고 튀김이 있고요. 그리고 물회라든지 회덮밥 이렇게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탁 트인 밤바다의 낭만을 느끼며 적은 인원이 즐기는 갈치 낚시가 코로나 시국 속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투표하셨나요? 오는 14일 주지사 소환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나는 상관없겠지, 나 하나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참여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의무입니다.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